한국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40년간 한국의 자본 8조 원의 투자로 성장했지만 정작 한국인 피해자 구출에는 무능과 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총리였다. 캄보디아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 오만한 발언 한마디로 한국은 더 이상 참을 이유도 기다릴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자신만이 꺼낼 수 있는 결정적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결단에 찬사와 존경을 쏟아냈고 캄보디아의 부패한 정권은 무너져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놀라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한 나라가 328시간 만에 붕괴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스티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수석 전략가죠. 저는 지난 20년간 숫자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국민 납치 사건으로 캄보디아와의 모든 관계를 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단정했습니다. 이건 감정적 오판이라고요. 월스트리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조롱했죠. 자국민 몇 명 때문에 수십 년간 공들인 캄보디아를 버린다며 비성적이라고 우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죠. 아시아의 감성이란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됐으니까요. 캄보디아는 한국의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제 화면에 데이터가 들어온 순간 거래장의 모든 소음이 멈춰섰습니다. 사입점이 48시간입니다. 단 48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리엘화는 휴지 조각이 됐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으며 증권거래소는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가의 해체였죠. 한국이 마침내 칼집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8조 원의 자본으로 캄보디아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나라이자 수많은 인프라와 일자리를 만들어준 동반자. 그러나 자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총리였다. 캄보디아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 한마디의 오만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닌 냉철한 결단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48시간 만에 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놀랐고 캄보디아의 부패한 권력은 순식간에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을 나는 바로 그 순간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은 스티븐. 월스트리트의 수석 전략가로 20년 동안 숫자로 세상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조차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돈을 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국가의 심장을 멈춰 세웠던 겁니다. 마치 의사가 생명 유지 장치에 플러그를 뽑듯이 조용하고 정확하게 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조롱은 침묵으로 바뀌었고 제 동료들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래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한 겁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해주던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이해했죠. 캄보디아는 스스로 서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받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이 떨어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분석해온 국가들은 모두 GDP와 부채 비율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말입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비웃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였죠.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만에 한 나라가 붕괴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숫자가 말해주지 않았죠.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프놈펜으로 직접 가야 한다고요.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그곳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로 2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숫자 너머의 현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직접 봐야만 했죠. 프놈펜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공포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현금 인출기마다 거래 불가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고 상점들은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데이터로 본 붕괴와 눈으로 본 붕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현실은 생생하게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제게 연락을 해온 현지 제보자 리티를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다가왔죠. 따라오십시오. 조용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공장 지대로 향했습니다. 리티가 가리킨 건물은 겉보기엔 완전히 버려진 폐공장이었습니다. 깨진 창문 녹슨 철문 쓰레기가 나뒹구는 마당까지 완벽한 폐허였죠. 여기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티는 대답 대신 건물 뒤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비가 삼엄하거든요. 우리는 환풍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잠입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20년간 사무실에서만 일해온 제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환풍구 끝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고 그 아래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끝없이 이어진 칸막이 책상들 수백 대의 모니터,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헤드셋을 쓰고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키보드를 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강제 노동입니다. 리티가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범죄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공장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직된 인간 지옥이었죠. 칸막이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모니터마다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으며 복도마다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 책상 위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쌍환경으로 확대해 봤죠.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그 여권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인지 본능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환풍구 쪽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필사적인 눈빛이었죠. 리티가 작은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진우 29세 6개월 전
실종 김진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를 폭행했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광경인 듯 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간 숫자만 보던 제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지옥이었죠. 왜 경찰은 손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이여, 그들이 바로 공범입니다. 이곳 경비원 중 절반이 전직 경찰이고 현직 경찰들은 갱단에게 매달 급여를 받고 있어요. 더 웃긴 거니 시설의 전력과 통신을 국가가 직접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발전기 고장나면 국영전력공사에서 와서 고쳐주고 인터넷 끊기면 통신공사에서 와서 복구해 줍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국가 차원의 범죄라는 겁니까? 리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법은 판매용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고위 관료들이 중국계 갱단과 결탁해서이 범죄를 국가 사업처럼 비호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이 움직이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정부 고위층 주머니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리티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입니다. 한국인만 17명이에요. 이거 언론에 공개하면 저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제게 주는 겁니까? 리티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 갱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성조기가 아닙니다. 태극기입니다. 미국은 협상하고 거래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협상하지 않아요. 그냥 지워버리거든요. 리티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지워버린다. 어떻대요? 저는 곧 그 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진실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연극이었죠. 푸놈펜 경찰청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됐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청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한국인 납치범 5명을 체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정의를 시연하는 나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저는 리티와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5명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죠. 리티가 작게 웃었어요. 저 사람들 아십니까? 전부 하급 범죄자들입니다. 마약 밀매하다, 잡힌 놈 절도, 폭력배 납치 조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실제 범죄자들을 잡은 게 아니라 희생양을 내세운 거였죠. 국제 언론은 어땠을까요? 캄보디아의 신속한 조치를 칭찬했습니다. CNN은 캄보디아 정부의 빠른 대응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죠. 세계는이 연극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침묵하는 곳이 있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았고 한국 언론도 조용했으며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리티가 말했어요. 저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20년간 시장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특히 상대가 한국일 때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그날 오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가 움직인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캄보디아 경찰청장과 중국계 갱단 두목 사이에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단순히 공개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 재무부와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공식 증거로 제출했죠. 날짜, 금액, 계좌번호, 심지어 송금 메모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난 3년간 경찰청장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0만 달러였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입금됐고 갱단의 대형 작전이 있을 때마다 보너스 형태로 추가 입금이 있었죠. 이게 뇌물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경찰청장은 공무원이 아니라 갱단의 직원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에 캄보디아를 칭찬하던 매체들이 저녁엔 어떻게 됐을까요? 규탄 성명을 쏟아냈죠. 캄보디아 경찰 범죄 조직의 공범 정의의 쇼는 거짓이었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으니까요. 리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그의 말대로였죠. 그날 밤 푸놈펜에서 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대사관에 불이 꺼졌어요. 오후 6시 평소라면 업무로 분주해야 할 시간에 모든 창문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대사관 정문에는 임시휴관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죠. 저는 차를 몰고 한국국제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어땠을까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바람소리만 들렸고 교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으며 주차장에는 차 한 대 없었어요. 경비실의 현지인 경비원에게 물었죠. 학생들은 어디 갔습니까? 경비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스쿨버스가 국경을 향해 출발했어요. 선생님들도 함께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도심의 대형 건설 현장으로 향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50층짜리 호텔 신축 공사 현장이었는데 모든 크레인이 하늘을 향해 멈춰서 있었죠. 마치 거대한 기념비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은 잠겨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의 숙소는 비어 있었으며 장비 보관소의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항만으로 갔을 때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컨테이너 터미널이 완전히 멈춰 있었죠. 크레인 운전자도 없고 하역 인부도 없으며 관리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그대로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시스템 접근 권한이 모두 잠겨 있었으니까요. 리티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유령처럼 사라졌군요. 24회 성격안에 시청이 이 4시간 만에 모든 한국인이 증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것은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수술대를 깨끗하게 정리하듯 한국은 캄보디아에서 자신들의 흔적을 조용히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죠. 캄보디아의 거짓쇼에 대응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사관을 닫고 학생들을 대피시키며 건설 현장을 멈추고 항만을 정리한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무대를 정리하는 거였죠. 다음 막을 위해서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라는 말이 있죠.
저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캄보디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죠. 서울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분노의 성명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단 몇 줄의 차분한 공지였죠. 캄보디아 전역 여행 금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삭였죠. 하지만 그 속삭임은 캄보디아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나라 최대의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앙코르와트였죠. 12세기에 지어진 경이로운 사원 유적지입니다. 평소라면 어땠을까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충격이었어요. 유령 도시였습니다. 광활란 사원 앞 광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기념품 가게들은 문을 닫았으며 식당가는 텅 비어 있었죠. 한 현지 상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손님, 뭐라도 사 주시겠습니까? 새울째 아무것도 못 팔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 조각상이 들려 있었죠. 정교하게 만든 앙코르와트 모형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우리 문화를 존중했거든요.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값을 깎을 때도 예의가 있었어요. 우리를 존중하면서 협상했죠.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돈이 다 한국 관광객들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손님처럼 행동했어요.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했고 역사를 물어봤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저는 수첩에 그들의 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곳 경제에 중요했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호텔 매니저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호텔 투숙객의 42%가 한국인이었어요. 그들이 사라지자 매출이 60% 급락했습니다.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했죠.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한국인의 빈자리를 다른 나라 관광객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관광객들을 대규모로 유치하기 시작했죠. 입국 비자를 면제하고 전세기 노선을 대폭 늘렸으며 중국어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정부는 자신만만했어요. 문제 없다. 빈자리는 금방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참상을 직접 목격했죠. 새로 들어온 중국 본토 관광객들의 행태는 충격적이었어요. 12세기 사원벽에 낙서를 하고 금지 구역에 함부로 들어가며 현지 상인들을 마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한 상인이 제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손님, 이게 관광객입니까? 저들은 우리를 가축 취급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중국 관광객 숫자는 5% 급증했지만 현지 소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60%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물건을 샀고 중국인 소유의 식당에서만 식사했으며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에만 묵었죠. 돈이 현지인에게 전혀 흘러가지 않았던 겁니다. 리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객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호였습니다. 한국인이 가는 곳은 안전하고 가치 있다는 신호였죠. 그 신호가 사라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대로였어요. 며칠 만에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시 각별한 주의 요망 경고를 발령했죠. 싱가포르가 뒤따라요.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독일, 호주, 프랑스가 연달아 비슷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이 떠나자 전 세계가 따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국제 관광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이 여행 금지를 발령한 지 2주 만에 전체 관광객이 73% 감소했습니다. 한국인이 40%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73%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을 따라 떠난 거였죠. 앙코르와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유적지 곳곳이 훼손됐죠. 12세기 벽화에 새겨진 낙서 부러진 석상의 조각들, 금지구역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유네스코가 움직였어요. 문화유산 훼손 긴급 경고가 발령됐고 알르와트는 긴급 보수를 명목으로 부분 폐쇄됐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관광 명소였던 이곳이 불과 몇 주 만에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폭탄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국민에게 가지 마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캄보디아의 가장 큰 산업을 붕괴시켰죠. 현지인들은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국 정부를 원망했어요. 우리 정부가 한국인들을 지켜줬어야 했다. 한국인 납치범을 진짜로 잡았어야 했다.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했지만 그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첫 번째 보복은 관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곧 그 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의 두 번째 발표가 나왔어요. 공식 성명서였죠. 대한민국은 캄보디아와의 모든 경제 협력을 즉각 중단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경제 협력이라니 이게 대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겁니까? 답은 곧 명확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끊겼어요. 먼저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공적 개발 원조가 중단됐습니다. 진행 중이던 도로건설학교, 신축병원, 현대화 프로젝트가 일제히 멈춰섰죠.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자 10만 명의 현지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리티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푸놈펜 시내의 주요 은행으로 향했죠.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든 거였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내으며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송금 불가 출금 제한 시스템 점검 중.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 아니었죠. 시스템 자체가 죽어버린 겁니다. 한국계 은행들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던 모든 신용 한도를 회수했고 해외 송금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했습니다. 캄보디아 은행들은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돼 버렸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을 단순히 돈 많은 기부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혈관과 신경망을 누가 깔아줬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과 신경망의 주인이 플러그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먼저 신경망이 끊겼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정전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 전체가 암흑이었습니다. 가로등도 꺼지고 건물 불빛도 사라지고 신호등도 멈춰섰죠. 리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휴대폰은 연결됐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리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력 관리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관리하던 부하 분산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정의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디로 보낼지를 몰라서 도시 전체가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는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한국이 만들어준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스템이 멈추자 수도 전체가 암흑지가 됐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조차 비상발전기에 의존해야 했죠. 다음은 혈관이 막혔습니다. 이틀 후 정부 청사 앞에 공무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안 나왔거든요. 한 공무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죠. 3개월치 월급이 밀렸습니다. 정부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보낼 수가 없대요. 은행 시스템이 먹통이래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은행 전산망이 멈춰선 겁니다. 정부 계좌에는 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공무원들 계좌로 이체할 방법이 없었죠.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그게 한국이 만든 거였습니다. 그 시스템이 멈추자 나라 전체의 돈이 멈춰버렸어요. 거리의 현금 인출기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를 넣어도 거래 불가매시지만 깜빡이었죠. 돈은 은행에 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현금 인출기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 분유를 사야 하는데 카드가 안 돼요. 현금도 없고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주머니에 달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나라 전체가 현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신용카드도 체크카드도 계좌이체도 모두 먹통이었죠. 마지막으로 나라의 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항만으로 다시 향했어요. 일주일 전에 왔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항만 관리자가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어떤 화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든 게 한국이 만든 통합관리 시스템에 들어 있었거든요. 수출 기업들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만든 물건을 배에 실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수입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한 원자재가 항구에 도착했지만 찾을 캄보디아의 무역이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보낼 긴급 분석 보고서였죠. 그런데 또 재분석을 검토하던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티븐, 이게 정말입니까? 캄보디아의 기관시설이 전부 한국 의존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대답했죠. 그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의존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모든 걸 대신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는 스스로 써 있던 게 아니라 한국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었던 거죠. IMF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종속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통합이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경제의 운영 체제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손을 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떨어지자 캄보디아 전체가 멈춰섰죠. 이게 진짜 국력이구나 싶었습니다.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흰말입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민심이 폭발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사흘간 아무런 발표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내부의 분노를 외부로 돌리기로 한 거죠. 그날 새벽 캄보디아 국영방송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장면을 보며 경악했어요.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한 고대 사원이 폭발로 일부 파괴됐다는 보도였습니다. 12세기에 지어진 프레아 비에르 사원이었죠. 화면에는 무너진 돌기둥과 부서진 벽면, 그리고 현장의 혼란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태국을 비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죠. 태국군의 월경 포격으로 우리의 신성한 문화유산이 파괴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전쟁 행위입니다. 그는 주먹으로 연단을 내리치며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어요. 거리로 나가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반태 시위대가 순식간에 몰려 나왔어요. 태국은 사과하라. 문화유산 파괴자들. 구호가 울려 퍼졌죠. 태국 대사관 앞에는 수백 명이 모여 돌과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국영방송은 24시간 태국을 규탄했고 학교에서는 반태 교육이 시작됐어요. 완벽한 정치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원하던 그림이었죠. 리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증거도 목격자도 시위대까지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년간 금융시장의 거짓말을 봐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죠. 너무 완벽한 이야기는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국제감시단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거든요. 유엔에서 파견한 폭발물 전문가들이었죠. 이틀 후 그들은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폭발물의 화학 성분과 잔해가 캄보디아군 제식 무기에서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 겁니다. 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고발자가 나타난 겁니다. 중년 계급의 장교 한 명이 태국 대사관으로 망명을 신청하며 양심 선언을 했죠. 정부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원을 폭파하고 태국 탓으로 돌리라고요. 저는 이 명령을 거부했지만 다른 부대가 실행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에 동참할 수 없어의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국의 신성한 문화유산을 스스로 파괴하다니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CNN은 캄보디아 정부의 자작극 폭로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BBC는 긴급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캄보디아의 도덕적 파산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국제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리티가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국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국군이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어요. 전투기 편대가 이륙했고 기갑 부대가 이동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저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태국으로 가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국경을 넘는 순간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쪽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지만 태국 쪽은 냉정하고 조직적이었죠. 군용 차량들이 질서연하게 움직이고 병사들의 동작은 훈련된 전문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현지 언론인 신분으로 태국 공군 기지 방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승인이 빨리 떨어졌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한 장교가 저를 맞이했죠. 차크리 장군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크리 장군은 50대 중반의 군인다운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철한 지성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븐, 진실을 쓰는 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장군은 저를 작전 지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국경 지역의 모든 움직임이 보였죠. 위성 영상, 드론 카메라, 지상 센서, 레이더 정보가 하나의 화면에 완벽하게 통합돼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선은 물론이고 주요 도시의 움직임까지 손바닥 보듯 환했어요. 이게 우리의 천리 센서망입니다. 장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국경 1mm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개미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라운 시스템이군요. 어느 나라 기술입니까? 장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산입니다. 전부 다요. 제 표정이 놀람으로 변했을 겁니다. 장군은 계속해서 설명했죠. 센서망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방어, 야이 시스템, 이지스K 통합 지휘 플랫폼 전투기의 전자전 장비, 심지어 병사들이 착용하는 전술 고글까지 전부 한국 기술입니다. 우리 군의 두뇌 자체가 한국산이에요. 장군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를 우습게 봤습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모욕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군의 두뇌가 누구 손으로 만들어졌는지를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판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진실성을 줬어요. 거짓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 숫자로 증명되는 시스템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리석은 거짓말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요. 그들은 태국을 적으로 만들었고 그 태국은 이미 한국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 강국이었던 겁니다. 최악의 자충수였죠. 스스로 무덤을 판격이었습니다. 차크리 장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편에 서기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장군. 장군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자국민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개방하겠습니다. 군사기지 영공 레이더망, 통신망 보급시설까지 전부 제공합니다. 작전기지로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한국의 전진기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국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에 완벽한 작전 거점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군사동맹 수준의 지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장군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거짓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줬습니다.
진실만이 살아남는 시스템이죠. 캄보디아는 거짓으로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편에 섭니다. 그가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와 함께하는 게 우리의 명예입니다. 저는 그날 밤 콕의 호텔에서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가 선물한 동맹이었죠. 캄보디아 정부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도덕적으로 파산했으며 가장 강력한 이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이미 한국의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상태였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태국에 이어 베트남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캄보디아의 범죄 비호와 거짓 선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필요시 한국 정부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필리핀 외교부가 뒤따라 싱가포르가 가세했으며 말레이시아까지 동참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이웃들은 등을 돌렸으며 국제사회는 규탄했죠. 한 번의 거짓말이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주변에는 이미 강력한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죠.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저는 이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크리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본거스트에 대해서는 24시간 동안 함구해 주셔야 해요. 저는 동의했죠. 장군은 저를 경납고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군 특수부 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죠. 유인호 대령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오셨다는 애기 들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악수를 건넸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몸은 30대처럼 단련돼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작전명 아리랑의 맹세입니다. 유대령이 말했어요. 오늘 밤 실행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직접 움직이는 겁니까? 유대령은 저를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죠. 벽면에는 캄보디아 지도와 목표 지점이 표시돼 있었고 대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유대령은 지도를 가리키지 않았어요. 대신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한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었죠. 제 아들 진우를 돌려주세요. 제발요. 아들이 무슨 죄입니까? 6개월째 소식이 없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무리핑룸이 숨 죽였습니다. 유대령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 어머니는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자기 아들을 데려올 거라고 믿으시죠? 신뢰라는 게 뭡니까? 그 믿음에 답하는 겁니다. 그가 대원들을 둘러봤죠. 이번 작전의 명령은 저 믿음입니다. 52명 전원을 데려옵니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였습니다. 유대령이 작전 계율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목표는 푸놈펜 외곽의 범죄 시설입니다. 지하 3층 구조에 52명의 한국인이 감금돼 있습니다. 경비는 약 10명 중무장 상태입니다.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전력 차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령이 답했어요. 흑연 펄스탄을 사용합니다. 드론으로 투하해서 목표 지역만 정확히 마비시킵니다. 주변 민간 시설에는 피해 없이 범죄 시설의 통신과 전력만 끊습니다. 침투 방법은요? 다른 대원이 물었죠.
KS-9 구주 수송기로 침투합니다. 유대령이 화면을 바꿨어요. 검은색의 날렵한 수송기가 나타났습니다. 음향 차폐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레이더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차단하죠. 적진 상공 500mP에 들어가도 들키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유대령은 계속했어요. 각자 아르고스 바이저를 착용하십시오. AI가 실시간으로 피하 식별을 해줍니다. 인질과 적을 0.1초 만에 구분하죠. 오판 확률 제로입니다. 한중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적이 인질을 방패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령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인질 한 명이라도 다치게 할 순 없으니까요. 정밀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비살상 제압이 원칙이지만 인질에게 위협이 되면 즉시 제거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대원들이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봤죠. 각자 헬멧에 AI 바이저를 장착했고 특수 제작된 무소 절단기를 챙겼으며 비살상 무기와 살상 무기를 함께 휴대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유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해 주십시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20년간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제게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였어요. 가겠습니다. 밤 11시 KS-9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내부는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대원들은 침묵 속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극대화된 상태였죠.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태국의 레이더망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적 레이더 포착 없음. 계속 진입하십시오. 무전이 들렸습니다. 수송기는 유령처럼 다 날아갔죠. 500m 상공인데도 지상에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목표 지점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흑연 펄스탄 투하하십시오. 유대령이 명령했어요. 드론이 수송기에서 분리돼 하강했습니다. 10초 후 멀리서 작은 섬광이 보였죠. 그리고 범죄 시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통신도 끊겼고 전력도 차단됐으며 백업 시스템마저 마비됐어요. 완벽한 암흑이었습니다. 강화 시작하십시오. 유대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원들이 로프로 하강하기 시작했죠. 한 명씩 정확하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저도 2명에게 대원 사이에 끼어 하강했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상에 착지하자마자 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아르고스 바이저가 건물 내부를 투시하듯 분석했어요. 지하 3층 인질신 2명 확인, 경비 18명 1층 배치, 2명 2층 배치, 8명 지하 배치. AI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침투가 시작됐습니다. 특수 절단기가 철제 방벽을 무음으로 뚫었어요. 마치 버터 자르듯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대원들이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죠. 첫 번째 경비와 마주쳤습니다. 바이저가 즉각적 확인이라고 표시했어요. 대원이 비살상 무기로 제압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경비가 쓰러졌습니다. 2층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비 한 명이 인질에게 총을 겨눈 겁니다. 0.33초 만에 한국군 저격수가 반응했어요. 정확한 헤드샷이었습니다.
인질은 무사했고 위협은 제거됐죠. 유대령이 무전했습니다. 인질 보호 최우선입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지하 3층에 도달했습니다. 철문이 잠겨 있었어요. 대원들이 절단기로 문을 뚫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죠. 칸막이마다 사람들이 묶여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유대령이 외쳤습니다. 인질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한국에서 오신 겁니까? 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유대령이 그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답했죠. 52명 전원을 확보하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단 한 명의 인질도 다치지 않았어요. 사상자는 대원 쪽에서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죠. 대원들이 인질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송기가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인호 대령이 겁에 질린 한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진우였죠. 제가 환풍구에서 봤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유대령은 자신의 전투복 어깨에 붙어 있던 태극기 패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김진우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며 차분하게 말했죠. 다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집으로 갑시다. 김진우가 태극기 패치를 꽉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인질들도 함께 울었어요. 6개월간의 지옥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게 국가구나 싶었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 말입니다. 수송기에 전원이 탑승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인질 한 명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를 잊지 않았나? 한국은 정말 우리를 잊지 않았어. 유대령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요. 태국 기지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차크리 장군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그는 유대령과 악수를 나눴죠.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명성이 헛되지 않군요. 유대령이 답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신두명 전원 구출 사상자재로 12분 작전 완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죠. 유대령이 태극기 패치를 건네던 순간 인질들이 울던 모습,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았는 그 말. 이것이 진짜 국력이구나 싶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의지로 보여주는 흰말입니다. 인질구출 작전이 성공한 바로 그 순간 한국의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태국기지의 사이버 작전실에 있었어요. 유대령 회장이 제게 보여주고 싶다며 안내한 곳이었죠. 그곳에는 한국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작전명 거북선입니다. 한 중령이 설명했어요. 지금부터 갱단의 돈줄을 끊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계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죠. 군사 AI 해치를 투입합니다. 중령이 키보드를 쳤어요. 순식간에 야이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자금 5조 원 추적 중입니다. 계좌 547개 확인. 경유지 여든 2개국 식별 완료.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추적한다는 게요. 하지만 AI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스위스 계좌 동결, 케이맨 계좌 동결, 싱가포르 계좌 동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범죄 조직의 재산이 하나씩 잠기고 있었죠. 6분경과 전체 불법 자금의 89% 압류 완료했습니다. 중령이 보고했죠. 동결이 아니었어요. 압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배상 명목으로 직접 가져가 버린 겁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6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진 돈을 추적하고 압류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월스트리트에서 20년 일했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갱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사이버 공격 감지. 중국 본토에서 대규모 해킹 시도 중입니다. 수백 명의 해커가 동원된 것 같았죠. 하지만 중령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미끼 시스템 가동하십시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갱단의 해킹을 유도하는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함정처럼 말이죠. 갱단의 해커들이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적 서버 역추적 중 위치 파악 완료. 카운터 공격 개시합니다. 순식간에 역공이 시작됐죠. 갱단이 사용하던 서버들이 하나씩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적 70%, 마비 85%, 마비 100%, 마비 완료.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갱단은 한국의 함정에 걸려 스스로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자멸한 겁니다. 중령이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작전 완료. 불법 자금 25조 원 압류 완료. 갱단 사이버 조직 무력화 완료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리적 구출 작전과 사이버 작전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둘 다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요. 유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국은 한 번 움직이면 완전하게 움직입니다. 절반만 하는 법이 없죠. 이틀 후 푸놈펜에서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리티가 영상통화로 보여줬죠. 캄보디아 중앙은행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돈 내놔라, 부패한 정부 물러나라.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25조 원 압류 명단에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자 민심이 완전히 폭발한 겁니다. 대통령궁 주변에는 군중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없었어요. 군대도 움직이지 않았죠. 군부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리티가 말했어요. 더 이상 정부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부패한 고위층은 하나둘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장은 베트남으로 재무장관은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태국으로 도망쳤죠. 사흘 만에 정부가 붕괴했습니다. 경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고 국제사회는 등을 돌렸으며 군부마저 손을 뗐으니 버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기술 관료 출신의 임시 지도부가 들어섰어요.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구출된 인질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도착 게이트 앞에는 가족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오열하던 바로 그 어머니요. 김진우가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진우야. 그 한마디에 모든 이가 함께 울었습니다. 김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절대 저를 잊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왔어요. 뒤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와 눈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죠. 6개월 동안 두려웠습니다. 한국이 저를 잊을까 봐요. 하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결코요. 그날 공항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재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부러워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나는 그동안 국가를 GDP와 부채 비율로 평가했다. 경제 지표와 군사력으로 서열을 매겼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숫자가 아닌 의지로 분석해야 하는 나라였다. 내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이었다. 한 사람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국가의 시스템을 멈추고 부패한 정권의 자금줄을 끊으며 동맹국을 움직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48시간 만에 한 나라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6분 만에 25조 원의 자금을 추적하며 단 12분 만에 생명을 구해낸 나라. 나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남겼다. 그들은 한국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이름을 건드렸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정밀하며 가장 두려운 의지의 발현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다음엔 더 깊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방송 T였습니다.